당장 물러서라. 아전의 호통이 명륜당 앞마당을 갈랐습니다. 낡은 배에 적삼을 입은 여인은 대답도 없이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여인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 얼굴을 알아본 현감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낯빛이 하얗게 질린 현감은 황급히 뜰 아래로 내려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여인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인을 비웃던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고 이주는 가난한 장터 안악으로만 알고 있던 제 어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현감은 대체 왜 배 적삼 차림의 여인 앞에서 저토록 떨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친아들조차 몰랐던 어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삼경이 지난 행랑채 끝방은 숨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등잔 하나가 깜빡거리며 희뿌연 빛을 내뿜고 있었고 어디선가 식은 죽 냄새가 얇은 벽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이주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잠시 붓을 멈췄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보자기는 아까부터 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차갑게 식어 걸쭉해진 기장죽 한 그릇과 딱딱하게 굳은 떡 한 조각, 그게 오늘 하루치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서가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준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책상 모서리에는 다 다른 붓대가 세 자루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먹으로 굵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모님, 꼭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글씨 끝이 조금 삐뚤어진 게 급하게 써내려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 너머로 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아, 밥은 챙겨 먹었느냐? 요즘 얼굴이 너무 한숙해 보이더라. 이준은 풀지 않은 보자기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네, 고모님.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 이주는 한동안 문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새벽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갔고 낡은 창호지 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주는 그제야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표면이 굳은 기장죽이었습니다. 어릴 적 이준에게 어미아비란 낡은 화상 속 얼굴이었습니다. 7살 때부터 고모 손에 자랐으니까요. 부모는 장삿길 때문에 먼 땅에 나가 있었고 고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미아비가 열심히 돈 벌어서 곧 돌아올 것이야. 이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매일 밤 낡은 화상 한 장을 꺼내보면서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에게 전갈 한 통이 왔습니다. 모는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갈을 내려놓고 한참 만에 고모가 이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준아, 어미아비가 먼 길에서 변을 당했다. 둘 다 하늘나라로 갔어. 이준은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모 품에 얼굴을 파묻고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린아이의 등이 가만히 오르내렸습니다. 변은 빗길이었습니다. 아비와 어미가 함께 탔던 수레가 산길에서 뒤집혔고 아비는 그 자리에서 싸늘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비는 큰 상단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장삿길을 시작한 사람이었고 아직 이렇다 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아나를 통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남겨진 것은 낡은 화상 한 장과 고모 손에 맡겨진 어린 이준뿐이었습니다. 고모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미 윤선영이 사실은 의식을 잃은 채 인근 의원에 누워 있다는 것을 모에게, 그리고
이준에게 선영은 그날로 완전히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날 저녁 이준은 서랍을 열어 어미아비의 화상을 맨 아래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덮개를 닫는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뒤로 이준은 어미아비 얘기를 먼저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준은 말없이 자랐습니다. 모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고모가 사준 옷을 입고 고모 집 작은 방에서 밤마다 경서를 읽었습니다.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고 갖고 싶은 게 생겨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모모가 새벽같이 일어나 밥보자기를 싸는 소리를 들으면 이준은 이불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가 얼마나 버거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지를.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이준이 향교에 나가려는데 붓이 다 닳아 글씨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아무 말 없이 이틀 뒤 새 붓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준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니 고모는 그냥 묻기만 했습니다. 나중에야 이준은 고모가 오래도록 간직해온 은비녀 하나를 팔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고모는 아비가 남긴 낡은 벼루집만큼은 끝까지 지켜 이준에게 건넸습니다. 뚜껑 한쪽에 구름 무늬가 새겨진 벼루집이었습니다. 이준은 그날 이후 새붓과 벼루집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글방에 다니면서 이준은 문장에 눈을 떴습니다. 서당에서 빌려온 책으로 독학을 시작했고 낡은 묵 하나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글 공부는 이준에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세상. 밥을 굶어도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이준은 그 안에서 조용히 버텼습니다. 글반을 마친 뒤 이준은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모님, 저 행랑채 끝방에서 과거 공부할게요. 급제하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준의 얼굴만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끝내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 이준의 진보다리에 두툼하게 접은 돈꾸러미를 찔러 넣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알았지? 다시 새벽이었습니다. 이준은 차갑게 식은 기장죽을 한 숟가락씩 넘기며 경서를 바라봤습니다. 등잔빛에 하얗게 빛나는 글자들이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부위로 올라갔습니다. 사각사각, 행랑채 너머 어딘가에서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삼경이 지나 사경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잠깐 눈을 들어 벽에 붙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공부 일정 향식까지 남은 날, 그리고 구석에 작게 적어둔 한 줄. 고모님 생신 3월 19날. 이준은 손가락으로 그 글귀를 가볍게 한번 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경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허리를 곧게 폰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아침 파루 소리가 울리고 나서 향교 마당은 부산했습니다. 이준은 그 소란 속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어깨에 맨 책 보따리는 낡아서 끈끝이 살짝 풀려 있었고 두루마기 소매는 한번 접어 올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준은 강당문을 열고 자기 자리에 앉자마자 경서를 꺼냈습니다. 쉬는 틈도 아깝다는 듯 손가락이 곧장 부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훈도 최봉길이 강당 앞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늘 갓을 반듯하게 쓰고 다녔으며 목소리는 늘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부드러움이 오히려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당 안유생들이
일제히 허리를 폰습니다. 최봉길 훈도는 젊은 시절 향씨를 2번 낙방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뒤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였다고. 그 사람이 지금은 향교 훈도 자리에 앉아 유생들의 고강과 제수를 매기고 쌀과 지필묵을 받을 명부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고강과 제수를 합한 유생 차례가 정해졌다. 이름을 부르는 대로 식권을 받아가라. 으뜸, 강도연. 앞줄 창가에 앉은 강도연은 좋은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나가 식권을 받는 동안 최봉길 훈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보는 사람은 다 봤습니다. 이 향교에서는 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최봉길 훈도가 언젠가 유생들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은 이준이었습니다. 이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시권과 고강 기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제술은 상등이었지만 고강은 약통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훈도 앞에서 경문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운 뒤 뜻까지 풀어 택통을 받았던 자리였습니다. 이주는 고개를 들어 훈도를 봤습니다. 훈도님, 제 고강이 어찌 야통으로 바뀌었습니까? 최봉길 훈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경문을 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성음과 풀이의 격도 함께 보는 법이니 다음에는 더 신경 써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주는 식관과 기록지를 천천히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도 그 전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에서 태통을 받고 제술에서 상등을 받아도 마지막 명부에는 늘 강도연의 이름이 위에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아비가 명륜당 지붕을 새로 얻는데 돈을 댔다는 소문과 달마다 부호들이 보낸 쌀이 향교 창고를 채운다는 이야기는 유생들 사이에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봉길 훈도 앞에서는 다들 그랬습니다. 점심 무렵이 됐습니다. 유생들이 밥을 들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이주는 줄 끝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밥상은 된장국의 나물이었는데 이주는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어젯밤 기장죽 한 그릇으로 버텼던 게 생각났습니다. 조용히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강도연 무리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이준 쪽을 흘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났습니다. 이준은 못 들은 척 숟가락질을 계속했습니다. 씹고 삼키고 또 씹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유생들이 우르르 빠져나간 뒤 이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은 향교 문서고 청소 당번이었습니다. 이준은 걸레를 들고 문서고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문서함들이 줄지어 놓인 방이었는데 창이 작아서 낮에도 어스름했습니다. 청소를 반쯤 마쳤을 때였습니다. 맨 끝 문서함 위에 책자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누가 제자리에 꽂지 않고 올려둔 모양이었습니다. 이주는 집어서 꽂으러 가다가 표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표지에는 고강제술 장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주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유생들의 이름 옆에 대통통 약통조통과 제술 등급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찾은 이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적힌 대통 위에 먹을 덧칠해 약통으로 고쳐놓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강도연의 기록은 반대로 약통에서 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반문수와 윤제문의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이주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장, 어느 줄이었는지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장부를 문서함에 꽂고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최봉길 훈도였습니다. 이준을 보더니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있었느냐? 청소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최봉길 훈도는 이준을 한번 훈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서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준은 인사를 하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걸음은 천천히 옮겼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준은 문서고 당번을 여러 번 자원했습니다. 문서고 열쇠는 대청마루 기둥 뒤 작은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이준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이준은 당번이 아닌 날 문서고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장부 뒤편에 끼어 있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아비가 최봉길에게 보낸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잘 봐주시오 라는 문장 아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 편지를 필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다시 봉투에 넣어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주는 강도연 아비의 상단에서 장부를 맡아보는 늙은 서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서사는 여러 해 동안 최봉길 훈도에게 봉투를 전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준이 필사한 편지와 고강제술 장부의 내용을 내밀자 서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사 어른께서 시킨 대로 봉투만 전하셨다면 그 사실까지 있는 그대로 소지에 적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침묵하시면 훈도와 한패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사는 오랫동안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상단 장부의 날짜와 금액을 직접 대조해 증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최봉길 훈도가 강당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이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유생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이준 앞에서 딱 한 박자 멈췄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최봉길 훈도가 말했습니다. 이준, 잠깐 남아라. 강당이 비워지고 둘만 남았습니다. 최봉길 훈도는 서원 앞에 서서 손을 등 뒤로 모았습니다. 이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너 요즘 창고를 자주 드나든다며 당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번이 없는 날도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봉길 훈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준아, 가진 것 없이 세상에 맞서면 부러지는 것은 너다. 이 향교에서 분수를 알아야 오래 남는 법이야. 이준은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만 하고 강당을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등줄기로 땀이 흘렀습니다. 이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준과 함께 피해를 입은 유생들이 향교옥이 성황당 앞에 모였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아서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민준서였습니다. 지난달 제술에서 상등을 받았지만 마지막 명부에서는 하등으로 바뀌었던 유생이었습니다. 부모가 함께 품을 팔아 살아가는 집안에서 서당에도 다니지 못한 채 혼자 공부해왔습니다. 또 한 명은 오진수였습니다. 간에서 톰을 받았지만 마지막 명부에는
조통으로 적힌 적이 있었고 항의하러 갔다가 최봉길 훈도에게 행실이 불량하다는 말만 들은 뒤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준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에서 종이를 꺼내 땅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준서가 허리를 굽혀 읽었습니다. 준수가 읽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소지를 써서 가면에 올릴 거야. 너희 이름도 함께 적을 수 있어. 하지만 강유는 안 해. 준서가 땅을 내려다보다가 손을 뻗어 종이 위에 얹었습니다. 준수가 준서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이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최봉길 훈도가 강당 앞에 서서 명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쌀과 지필목을 받을 유생명단을 발표하겠다. 강도연. 이주는 자리에 앉아 앞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2달 연속으로 이 명단에 이름이 올랐었습니다. 고모에게 양식 보태준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펴졌습니다. 쉬는 시간, 이준은 혼자 대청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을 내려다보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봉길 훈도였습니다. 훈도는 이준 옆에 나란히 서더니 마당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구휘 명부는 학업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야. 평소 행실과 훈도의 평정도 함께 보는 법이지. 이해하겠느냐?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아, 최봉길 훈도가 이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고모님, 어디서 일하시더라? 관아부어께서 오래 일하셨다고 했지. 말이 끝나는 순간 이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마당에서 유생들 웃음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최봉길 훈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훈도님, 오래 일하셨습니다. 그것만 말하고 대청마루를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이 행랑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관아부엌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모가 마당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고모 앞에서 뭔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쌀이 없어졌다. 네가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모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시선은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이주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이주는 행랑채로 돌아오자마자 등잔을 켰습니다. 소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이주는 준서와 진수를 만났습니다. 셋이 이름을 적고 수결한 소지와 필사한 고강제술 장부 사본 편지 사본, 그리고 늙은 서사에 자필 진술서를 한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주는 그 봉투를 아는 사람 편의 가명으로 올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주는 그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먹고 수업도 듣고 청소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고모는 아직 관아부엌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주는 저녁마다 고모 집에 들러 밥을 지어놓고 왔습니다. 모는 이준을 보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주는 그 말에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솥 뚜껑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준이 소지를 올리기 2달 전, 선염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양 상단의 장부방은 번화한 시전 골목 안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을 둘러싼 기와집이었는데 선영은 그 풍경을 즐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서안 앞에 앉아 장부를 보거나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아랫사람들 사이에서는 대행수 마님이 쉬는 걸 본 적이 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선영이 한양 상단의 대행수가 된 것은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을 잃고 기억마저 잃은 그 여인은 먼 지방의 작은 상단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손으로 숫자를 쓰면 틀리지 않았고 장부를 보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보였습니다. 그 상단의 주인은 그 여인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새 이름을 얻어 장부 일을 맡았고 몇 해 뒤 상단이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막힌 거래를 되살려 상단을 구하면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 여인은 한양 상단의 대행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철사의 군량 운반을 도맡고 이 고을 현감이 흉년의 백성들 먹일 양식을 부탁해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선영은 가난한 유생들에게 달마다 쌀 한 말과 종이, 붓을 내어주는 구현명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랫사람이 새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유생명단입니다. 이 유생이 제술 성적이 가장 출중합니다. 선영이 명단을 받아 펼쳤습니다. 명단에는 유생들이 직접 써낸 제술 한 장씩이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이준이라는 이름 앞에서 선영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름 석자가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아래 묶인 이준의 제술을 펼쳐 한동안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손에서 내려놓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유생에게 쌀과 지필목을 내어주세요. 아랫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선영은 명단을 덮으면서도 그 이름에서 눈을 떼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쌀과 지필목을 나눠주는 자리는 향교 인근 마을 정자에서 열렸습니다. 선영은 아랫사람들과 함께 단 위에 앉아 유생들이 차례로 나와 물건을 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준이 나왔을 때 선영은 눈을 들었습니다. 여러 유생 중 이준 하나만이 물건을 받으면서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단 위의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려움도 비굴함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선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동안 이준이 지필목을 챙겨 돌아서는 것을 선영은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랫사람이 다가와 가마를 준비했다고 말했지만 선영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유생이 들고 있는 벼루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이었는데 뚜껑에 새겨진 문양이 어딘가 눈에 익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왜 그 문양을 알아보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날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이 혼자 장부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집안이 조용했고 서안 위 등잔만 켜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서랍을 열다가 안쪽에 끼어 있던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처음 눈을 떴을 때 곁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탄 자국이 있는 주머니, 끊어진 놀이개, 그리고 반으로 접힌 화상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화상을 펼쳤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누군지 알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화상을 등잔 빗달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매가 미간이 입을 다무는 방식이 오늘 정자에서 봤던 그 유생이었습니다.
이준이었습니다. 아니, 이준이 이 사람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나이만 달랐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상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들렸습니다. 빗속 산길, 환한 횃불, 굉음.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등잔이 흔들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여보, 여보, 이준이, 이준아. 목소리들이 터졌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볼을 타고 턱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선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화상을 꽉 쥘 채로. 이준이 내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선영이 겨우 몸을 일으켰을 때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선영은 아랫사람을 시켜 이준의 신분과 지난 행적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7살의 부모를 잃고 고모 손에서 자랐다는 것. 지금은 향교 근처 행랑채 끝방에서 과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준은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영은 며칠을 혼자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한양상단 대행수라는 사실을 곧장 밝히면 시전과 향교에 소문이 번지고 이제 막 자신을 되찾은 아이의 삶이 다시 뒤흔들릴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선영은 대행수 신분을 숨긴 채 먼저 어미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낡은 배에 적삼을 입고 장터에서 품을 팔며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는 갑자기 나타난 여인이 자기 어미라고 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이준이 태어나던 날의 일과 3살 때 입었던 옷,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지냈던 어린 시절의 일을 꺼내놓자 이준의 눈이 조금씩 붉어졌습니다. 끝내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 찬압에 밥을 담아 행랑채를 찾자 이준은 고기 반찬을 선영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드세요. 장터 일이 더 고되시잖아요. 또 어느 날에는 품에서 엽전 몇 띠를 꺼내 선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기침이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약값에 보태세요. 선영은 그것이 이준이 종이와 먹을 사려고 모은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처음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어느 저녁 길 위에서였습니다.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듯 이준은 잠시 멈칫했고 선영이 돌아보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지만 그날 이후 그 한마디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준에게서 다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최봉길 훈도가 문서고의 허락 없이 드나든 일을 따진다며 이튿날 어미를 데려오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영은 배에 적삼이 걸린 곳으로 걸어가 옷을 손에 들었습니다. 얼마 뒤 이준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이준아, 어미가 갈게. 이준은 다시 괜찮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선영은 짧게 적어보냈습니다. 이준아, 어미가 간다고. 그 뒤로 이준에게서는 더 이상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전갈을 내려놓고 배에 적삼을 들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향교에 가면 가난한 장터 안악으로 업신여김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두려운 것은 아들이 홀로 모욕을 견디게 두는 일이었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아들 앞에서 누가 감히.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낡은 배, 적삼 위에 얇은 겉옷을 걸치고 향교로 향했습니다. 가마는 타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오래 함께 해온 몸종 하나만 따라왔습니다. 몸종의 품 안에는 관찰사의 영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소지를 올릴 때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로 그 영패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기다리던 이준이 선영을 발견하고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오자 눈 아래가 거뭇한 밤샘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늦으면 안 되잖아. 이준은 겉도 아래로 삐져나온 행주치마끈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옷자락을 여미려 하자 이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그대로 들어가세요. 두 사람이 명륜당 앞마당에 이르자 현감을 수행해온 아전 하나가 선영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당장 물러서라. 이준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선영이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아이의 어미로 불려왔습니다. 선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륜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윗자리에는 이준의 문서고 출입 문제를 살피러 온 현감이 앉아 있었고 앞자리에는 좋은 비단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부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최봉길 훈도가 서 있었습니다. 선영이 들어서자 최봉길의 눈이 낡은 거럭과 행주치마, 배, 적삼을 차례로 흔었습니다. 이준이 어머니세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앞자리의 부호 한 명이 고근처에 손을 가져가 옆 사람과 눈빛을 나눴습니다. 선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뒤쪽 자리에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았습니다. 최봉길 훈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준 유생의 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 어미를 모셨습니다. 이 유생이 향교 문서고에 허락 없이 드나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며 관아의 문초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유생들 가운데 더러 그릇된 욕심을 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미가 장터일로 바쁘다 보니 아들의 행실을 미처 살피지 못하신 듯합니다. 앞자리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최봉길은 선영의 차림을 다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무슨 냄샌가 했더니 장터 냄새였군요. 몇몇 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준의 손이 무릎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운 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륜당 문이 열리고 가명도사 한 명과 그를 수행한 아전 둘이 들어섰습니다. 도사는 관찰사의 영패와 봉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준 유생을 비롯한 새 유생이 올린 소지를 조사하라는 관찰사 영입니다. 현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패를 확인하고 봉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명도사가 봉서를 현감에게 건넜습니다. 현감이 봉서를 열어 보증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명륜당 뒤쪽을 바라본 현감의 시선이 선영에게 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감이 황급히 뜰 아래로 내려와 선영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난 흉년 상단 창고를 열어 이 고을 백성들을 살려주신 한양 상단 대행수 마님을 제가 미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명륜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봉길 훈도의 붓이 서안 위에서 미끄러졌고 앞자리에 앉은 부어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강도연의 아버지 손에서는 부채가 힘없이 내려앉았고 강도연은 끝내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준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배 적삼, 장터 행주치마, 아까 스스로 여며 가렸던 걸어자락, 그 차림, 그대로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있는 여인. 이준의 눈이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감나리, 일어나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명륜당 구석까지 닿았습니다. 현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은 현감을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최봉길 훈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봉길 훈도는 뒷걸음을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벽 모서리 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하셔도 됩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최봉길 훈도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명륜당 앞자리에 몇몇 부호가 시선을 내려깔았습니다. 아까 피식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처에 손을 가져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터 냄새 얘기를 하고 계셨죠. 선영의 목소리에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명륜당 안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최봉길 훈도가 한 발 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제가 말을 좀 심하게. 괜찮습니다. 선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이런 차림을 했다는 이유로 냄새부터 들먹이신 겁니까? 장터에서 일하는 어미라면 자식이 다니는 향교에 들어올 자격도 없습니까? 최봉길 훈도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선영은 이번에는 현감을 바라봤습니다. 현감날이 오늘 따질 일은 저희 아이가 향교 문서고에 허락 없이 드나들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그 문서고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따리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가명도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사가 봉투를 받아 안에 문서들을 펼쳤습니다. 장을 넘기던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가명에 올린 것과 같은 내용으로 따로 남겨둔 사본입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고강 제술장부 원본과 강부호가 보낸 편지는 저 향교 문서고 안에 있습니다. 최봉길 훈도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그 아이가 몰래 빼낸 자료입니다. 유생이 향교 문서고를 뒤진 것이 더 큰 죄가 아닙니까? 이 아이부터 문초해야 합니다. 가명도사가 최봉길을 바라봤습니다. 소지의 내용은 가명에서 이미 검토했습니다. 문서고에 들어간 경위도 따로 살필 것입니다. 지금은 장부 조작과 금품 수수에 관한 진술을 먼저 받겠습니다. 최봉길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자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먼저 최훈도, 현감이 낮게 불렀습니다. 가명도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오. 때 명륜당 뒤쪽에서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명도사가 준서 쪽을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앞으로 걸어나와 접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유생민준서입니다. 지난달 제 시권에는 제술 상등이라 적혀 있었지만 마지막 명부에서는 하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의하러 갔다가 제 행실이 불량하다는 말만 듣고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그때 돌려받은 시권입니다. 준서가 종이를 가명도사에게 건넜습니다. 진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강에서 통을 받았는데 마지막 명부에는 조통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명륜당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몇 명이 자기 자식을 바라봤고 유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봉길 훈도가 준서와 진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너희가 감히. 이번에는 선영이 불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최봉길 훈도가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은 최봉길 훈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봉길 훈도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유생들한테는 하지 마세요. 한마디였습니다. 최봉길 훈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때 명륜당 밖에서 늙은 서사가 장부 한 권을 품에 안고 들어섰습니다. 이준이 사흘 전 찾아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사는 감염도사 앞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부호의 상단 장부에는 달마다 특별 사례라 적힌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날짜와 액수가 이준 유생이 필사한 편지와 모두 일치합니다. 제가 직접 봉투를 전했습니다. 서사가 장구를 내밀자 명륜당 안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최봉길 훈도는 서사를 바라봤지만 서사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감영도사는 곧바로 수행하전들에게 향교 문서구를 봉인하고 고강 제술 장부 원본을 거두라 명했습니다. 장부를 대조한 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도연의 아비와 다른 부호들에게는 남아 진술하라 명했고 현감에게는 고모의 쌀 도둑 누명도 함께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최봉길 훈도를 바라봤습니다. 최 훈도는 지금부터 가명으로 동행하시오. 장부 조작과 금품 수수에 관해 정식 문초를 받게 될 것이오. 최봉길 훈도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륜당 안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최봉길 훈도가 천천히 서안에서 손을 딴습니다.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전을 따라 명륜당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명륜당 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호들, 유생들, 선영, 이준, 아무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최봉길 훈도의 눈이 이준에게 멈췄습니다. 한 박자가 지났습니다. 너 같은 놈이 급제해봤자 세상은 안 변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명륜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내리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최봉길 훈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선영이 이준 옆에 서서 손을 살며시 이준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최봉길 훈도가 입술을 한번 달싹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명륜당은 조용히 천천히 비워졌습니다. 이준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와 진수가 이준 옆으로 왔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이준 옆에 섰습니다. 명륜당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한참 만에 이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손에 힘을 살짝 더 줬습니다. 이준이 선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대행수 마님이에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준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것도 숨기고 대행수라는 것도 숨기셨습니다. 어머니 말씀 중에 어디까지가 진짜입니까? 선영은 이준 앞에 서서 천천히 아들의 두 손을 자기 손으로 감쌌습니다.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미가 겁이나 먼저 숨은 것이야.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네 삶을 뒤흔들까 두려웠고 대행수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네가 어미를 더 낯설어 할까 겁이 났다. 이준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것들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준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선영이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명륜당 마당을 길게 가로질렀습니다.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향교를 나온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가명도사와 아전들이 마지막 문서를 챙기고 나갔고 현감이 선영에게 거듭 인사를 하며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선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향교문을 나섰습니다. 이준이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향교 밖 골목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몇 장 발밑으로 날아와 쌓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골목을 걷는데 이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멈췄습니다. 이준을 봤습니다. 고모님한테 가야 해요. 지금 바로 선영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준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고모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있어요. 15년 동안요. 말이 골목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선영이 발끝을 봤습니다. 느티나무 잎 한 장이 선영의 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고모가 사는 동네는 걸어서 한 시진 거리였습니다. 이준과 선영은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이준은 선영 곁에서 앞을 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선영이 앞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사고 이후로 오래 기억이 없었어. 깨어나서도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한동안 몰랐어. 이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준이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선영의 손이 품 안에서 천천히 모아졌습니다. 몰랐어. 내가 제일 미안하다. 이준이 앞길을 바라봤습니다. 집집마다 창호의 등불이 하나둘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화상 보고 기억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화상이요. 아버지, 얼굴이 저랑 닮았어요? 선영이 이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준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간이, 눈매가, 입을 다무는 방식이 선영의 눈가가 조용히 달아올랐습니다. 많이 닮았어.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고모 집은 낡은 기와집 끝방이었습니다. 담장에 금이가 있었고 살인문이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준이 익숙한 듯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불렀습니다. 선영은 한 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발을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문이 열렸습니다. 고모는 행주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 중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준을 보고 이준이 왔네 하다가 그 뒤에 선 사람을 봤습니다. 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모가 문틀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그 한마디에 고모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볼을 타고 턱끝까지 내려왔습니다. 고모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턱이 떨렸습니다. 올케야, 너 선영이 맞아. 진짜야.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가 문틀에서 손을 떼더니 선영 앞으로 비틀거리듯 걸어왔습니다. 선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뺨에 닿는 순간 고모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어? 어떻게? 선영이 고모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갔습니다.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한 발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기와집 창문으로 저녁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셋이 좁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선영의 눈이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앞과시 옆구석에 낡은 뚱배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오래된 것이었는데 뚜껑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준이 막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미움을 끓였던 뚝배기였습니다. 날 선영이 시장에서 직접 골라온 것이었습니다. 고모가 그것을 1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이한테 네가 죽었다고 말했어. 미안해, 올케야. 그때는 아무 연락도 없고 관아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하니 이 아이를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게 더 못할 짓 같아서 그랬어. 모의 목소리가 끝에서 잘게 흔들렸습니다. 이준이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모는 이준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님, 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고모님 원망한 적 없어요. 고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이준이 고모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고모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모가 이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이준은 그 손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선영이 고모를 불렀습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모모를 훔치며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이 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형님 덕분이에요. 모모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이 고모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 고생 끝났어요. 고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의 눈을 봤습니다. 선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짖는 웃음 같았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저녁을 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모 집 작은 창문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셋은 그 어둠 속에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저녁이었습니다. 최봉길 훈도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2달 뒤였습니다. 가명의 처분문이 향교 앞에 붙었습니다. 3년 동안 고강과 제술 기록을 고치고 부호들에게 돈을 받은 죄로 최봉길은 훈도 자리에서 쫓겨나 3년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강도연의 아비가 뇌물로 건넨 재물은 관아에 거두어졌고 강도연의 부정하게 올린 기록도 모두 바로잡혔습니다. 모모에게 씌워졌던 쌀, 도둑 누명은 벗겨졌고 준서와 준수의 기록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준에게 돌아가야 했던 석 달 칫쌀과 지필묵도 모두 도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준은 고모 집에서 그 처분문을 읽었습니다. 종이를 내려놓고 마당을 한번 바라본 뒤 준서에게 짧은 전가를 보냈습니다. 처분문 보았어. 얼마 뒤 답이 돌아왔습니다. 응, 이제 끝났구나. 그날 저녁 행랑채로 돌아온 이준은 벽에 붙어 있던 오래된 종이 한 장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모님, 꼭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글씨 끝이 삐뚤어진 누렇게 바랜 종이었습니다. 이준은 그것을 반듯하게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준은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선영은 그날 고모에게 토지 문서를 건넸습니다. 모는 처음에 완간히 거절했습니다. 선영이 고모 집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 이준이 향교 다니는 동안 새벽 밥보자기가 몇 개예요. 고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싼 거 이준이가 다 기억해요. 제가 못 준 것들을 형님이 다 줬어요. 모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선영이 토지 문서를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님 것이에요. 모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뻗었습니다. 이준이 마루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글씨 끝이 핀뚫어진 그 종이였습니다. 이준이 그것을 토지 문서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이를 봤습니다. 글귀를 읽었습니다. 고모님, 꼭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모의 손가락이 그 글씨 위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고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선영이 아무 말 없이 고모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준도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 손이 겹쳐진 채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루 위로 저녁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날 저녁 이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선영은 장부방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등잔을 가까이 당겨놓고 있었습니다. 눈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짐을 내려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선영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모님이 많이 오셨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이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행랑채 천장에 있던 얼룩이 생각났습니다. 새벽 등잔불, 차갑게 식은 기장죽, 벽에 붙여놓은 종이들.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준이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조금요. 뭐 먹을까? 이준이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이 이준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선영이 잠시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솥을 올렸습니다. 이준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났습니다. 솥이 불 위에 올라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노을빛이 남아 있었고 그 위로 어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깨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아, 국 좀 감봐줄래? 이준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영 옆에 서서 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본연김이 올라왔습니다. 국자를 집어 한 모금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이준이 잠깐 식히다가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불을 줄였습니다. 두 사람이 좁은 부엌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거리였습니다. 솥에서 국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김이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기다려온 저녁이었습니다.